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도가 심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환율과 유가, 금값은 급등했습니다. 우리 산업계는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할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정유와 항공 등 연관 산업이 타격을 입는 건 물론 휘발유 소비자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웃돌아 반도체 가격 상승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달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세무 검증을 강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요동을 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크게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4.23포인트, 1.1% 내린 2151.31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군부 실세를 공습해 살해한 미군에 오복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어치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2,300억 원, 개인이 200억 원어치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3% 넘게 급락한 640선의 장을 마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0원 이상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도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5원 20전 오른 1171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증시 모두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고조됨에 따라 당분간 불안한 흐름은 이어지겠죠? 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실제 무력 행사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감도 커진 모습입니다. 중동발 악재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만큼 당분간 위험자산 회피,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짙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증시에 주는 충격도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인데요. 하지만 양국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분간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닷새 전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사살한 것 따른 보복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이란의 공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30분,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30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 두 곳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지난 3일 미군에 의해 숨진 거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보복이라며 미사일 15발을 발사해 미국인 80여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미군 기지가 있는 제3국도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트위터를 통해 사상자 등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매우 좋다며 큰 피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CNN은 미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사일이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전 경보가 발령돼 피신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자국 외교관들에게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반체제 단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경기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기는 독감을 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글로벌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장지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미국과 이란의 사태 장기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으로선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이란이 미국이나 우방국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할 경우 장기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국가들은 종교 문제 때문에 자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지는데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반면 수니파 국가들은 미국의 우호적인데요. 때문에 시아파와 수니파가 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태와 장기화되면 이 유가가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석유는 산업의 기반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바로 이 해협을 지나기 때문인데요. 직접적으로는 정유나 석유화학 업계가 타격을 받고 이어 조선과 항공, 해운 등 연관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휘발유값 인상입니다. 국내 휘발유값은 이미 7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산업 전반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유가가 오르면 제품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정제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오르는 경우엔 수익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네, 연료비에 민감한 항공사라든지 해운사 같은 경우는 비상에 걸렸겠군요. 네, 해운사와 항공업계는 영업비 가운데 25%를 연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쓰는 연간 항공유는 3,300만 배럴인데 이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385억 원의 비용이 연간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 전반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고 연쇄적으로 소비 여력이 약화되는데요. 결국엔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의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중동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걱정이 크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건설사가 있습니다. 현재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에는 국내 건설사 14곳이 진출해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지역 수주는 2018년 92억 달러에서 지난해 48억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면서 대규모 국가 재건 사업을 진행해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 수주 작업 자체가 올스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이렇게 위기인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기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건 왜 그런 거죠? 네, 국제유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게 되면 중동 지역의 국가 재정이 좋아지면서 건설 발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유가가 140달러대로 치솟았는데 이때 건설업계가 중동 수주에 힘입어서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금값이 올랐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은값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 국제 은값은 온스당 18달러 32센트까지 치솟았는데 한 달 사이에 이게 11%나 오른 겁니다.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엔화는 오늘 한때 달러당 107엔대로 3개월 만에 가장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부처가 합동 대응반을 꾸리고 잇따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모두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사태에 집중하고 있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교민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후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주관하는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어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열어서 합동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금융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위기인데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동 지역 불안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5시에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중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응반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은행도 앞서 오후에 긴급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면식 부총재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해는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면서도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죠. 산업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업계와 가스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잇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중동을 오가는 유조선과 LNG선 모두 정상 운항 중이며 현재로서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는 석유가스 수급 위기가 실제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비상대응 체계에 따르면 수급 위기 상황 시 비축유 방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아시아나의 주인이 된 HDC 현대산업개발이 새 경영진 물색에 나서며 인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HDC가 아시아나 항공의 새 사령탑을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주목받고 있습니까? 네, 아시아나 항공 새 대표로 마원 극동대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교수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마 교수가 업계에서 유력 후보로 꼽힌 건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다진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 덕분인데요. 마 교수는 지난 1987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 2013년 진에어 대표이사로 부임했고 3년 임기 내 모든 사업연도에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16년에는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 교수는 SBS CNBC와의 통화에서 HDC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업계의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경영진 제의를 받게 되면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는 3월 아시아나 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표 선임과 관련해 하마평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는 주주총회를 통해 HDC 현대산업개발이 한창수 사장을 비롯한 사내외 이사진을 전면 교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유상증자와 고용 승계 문제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며 직원 고용을 3년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금호산업은 앞으로 5년간 항공산업에 진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2차 유상증자도 관심사입니다. 지난달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1조 4천억 원 1차 유상증자 결정 이후 남은 7천억 원가량의 2차 유상증자에는 현대가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백화점과 KCC, 현대오일뱅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4월까지 국내외 기업결합 신고 등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소비자가 이 세금을 내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이걸 모아서 오는 28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가운데 이를 축소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정밀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미용실 등에서 할인을 해주는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이를 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의 10%만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줄어듭니다. 새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에는 건물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고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걸리면 부가세는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부가세 탈세 수법입니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액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탈루했는지 등 검증을 한층 강화키로 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했다 적발되면 부가세액의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 세금 계산서 발행을 기피했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2%에 이르는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올해 부가세 예정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96만 명, 일반 사업자 449만 명,
간이 사업자 190만 명 등 모두 735만 명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낸 헌법소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이 헌재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소상공인협회는 최저임금이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강제 인상돼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의견이 반영된 점, 주요 노동 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네, 헌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부담이 크겠지만 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명의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작년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했었죠. 2시간만 늦었더라도 미국의 최초 타이틀을 빼앗겼을 만큼 5G를 두고 세계 강국들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요. 왜 세계는 5G에 주목하는 걸까요? CES 2020에서 공개된 5G 기반 미래 기술들과 함께 5G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중국 정부가 주관한 5G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이시죠. 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장 모셨습니다. 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형입니다. CES 2020에서 5G가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요. 네. 아직 저는 휴대폰을 4G를 쓰고 있는데 네. 이 4G와 5G 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5G 개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5G 네. 개념을 한 3가지 단어만 네. 아시면 거의 70%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3가지 단어. 네. 초고속. 초고속. 네, 오지게 빨라진다. 아, 오지게 빨라진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런 관점이죠. 지금 네. 4G보다 약 이론적으로 20배 정도 더 빨라집니다. 아, 제가 쓰는 휴대폰보다 20배 빠르다. 네. 그리고 그 초연결. 초연결. 네, 오지게 많이 붙는다. 오지게 많이 붙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연결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네. 들면 1평방킬로미터당 네. 약 지금 4G 대비해서 500배 정도의 더 많은 기기, 사물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4G보다 500배 정도의 많은 기기들이 붙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기기들이 내 눈과 귀가 돼서 네. 많은 데이터를 만들 것이고요. 네. 멀리서 내 손과 발이 돼서 대신에 움직여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저지연성. 초저지연성. 예, 네. 오직에 지연이 없다. 아, 지연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지연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운전을 하실 때 네. 딱 문제가 딱 일어났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판단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운전대까지 내려가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그러면 사고가 사고 나겠죠. 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지연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예, 그 저지연이 된다라는 네. 부분이 사실상 그 가장 큰 차이인데 그 4G와 5G를 가장 쉽게 네.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4G까지는 계속 더 빨리 네. 더 큰 데이터만 집중을 해왔다면 5G에서는 네. 초고속뿐만 아니라 초연결 그리고 연결. 초저지연을 포함한 그 부분들이 한꺼번에 제공될 수 있다는 부분. 즉 예를 들면 IoT라고 하죠. IoT가 한 방에 같이 제공될 수 있다는 부분이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지게 5G 오지게 빨라지고 그렇죠. 오지게 연결되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초저지연성, 아, 네. 오직에 지연이 없다. 아, 지연이 없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CES에서 스마트홈이라든지 자율주행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어요. 네, 그렇죠. 결국 그 5G 기반 기술이 적용된 건데 네. 이 5G가 가진 매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네, 그렇죠. 제 네. 생각에는 네. 이게 스마트폰은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한 20년 전에서는 네. 그 MP3 플레이어, PMP,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 다 기기들 다 같이 가져야 되겠지만 네. 지금은 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G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 있는 뭐 네. 그 IoT 전용망 뭐 등등 여러 가지 망들이 모든 게 집약되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이 모든 걸 한 방에 담는 것처럼 망 측면에서 봤을 때 네. 5G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망을 하나에 모은다. 라는 그럼 관점에서 지금 저희 화면에 차이가 될수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맞습니다. 5G로 흡수된 다양한 무선 통신망을 좀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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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5G 관련된 그 다양한 통신망 같은 게 LPWAN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Low Powered Wide Area Network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되게 용어가 어려운데 네. IoT 전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oT 전용망. 네. 오직에 많은 기기들이 붙는다라고 했을 붙는다. 때 네. 그 기온 같은 경우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왔다 갔다 네, 할 필요 네. 없거든요. 그 조금씩 아주 적은 양만 던졌다가 받았다 던졌다 오케이. 받았다 네. 파워를 적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셀룰라망 이 부분은 네.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그 LTE 네. 이고요. 와이파이망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네. 그리고 공공망 같은 경우에서도 공공에 있는 재난 관련된 네. 그런 망들도 5G에서 제공되는 걸로 다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5G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5세대 이동통신인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이동통신 고속도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고속도로를 조금 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더 개념을 네.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3G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2G와 3G의 차이는 뭐냐 하면 네. 전화만 됐던 게 데이터 네. 통신이 가능했어요. 네네. 근데 4G와 5G 차이는 그 스마트폰을 데이터 통신만 빠르게 했었는데 네. IoT라는 그 IoT 즉 말씀하셨던 스마트 홈,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네. 그 띵즈들이 그 5G망에 같이 붙어서 아.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차이가 화면을 날 수 있습니다. 보니까 5G, IoT, AI, XR, 자율주행차. 네. 저희가 여기 비즈플러스의 자율주행차 AI는 했는데 XR은 뭔가요? XR 같은 게 약간 팬시한 말인데요. 혹시 네. AR하고 VR 혹시 들어보신 적 네, 있으신가요? 네, 그 말은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AR, VR, MR 등이 있는데 네. 요즘은 그게 다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써서 XR이라고 포함시키는 다 정도입니다. 포함해가지고? 예, 익스텐드 리얼리티라고 하면서 네. 확장 현실이라고 하면서 AR, VR, MR 다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XR 같은 게 조금 그렇고 뭐 스트리밍도 상당히 5G 적용 기술이 적용돼서 새롭게 된다는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뭐냐면 5G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속 네.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스트리밍 서비스 돌아다니면서 요즘 네. 넷플릭스 혹시 보시나요? 여기서 이런 얘기도 모르겠지만 보시면서처럼 이 초고화 뭐 UHD까지 돌아다니면서 모바일로 다 볼 수 있는 환경이 네. 점점 더 구축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의 내가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VOD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5G 기술을 선보인 기업들 이번 CES 2020에서 많이 있을 텐데 네. 국내 기업도 있을 테고 외국 기업도 있을 텐데 네. 이번에 좀 새롭게 선보인 뭐 국내 기업들, 외국 기업들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CCO 자체가 가전 중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쌈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삼성 그리고 현대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차. 그다음에 도요타. 토요타. 예, 도요타가 좀 되게 쌈박했었는데요. 토요타는 뭐 어떤 걸 선보였습니까? 도요타는 이번에는 아예 그 단순하게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후지산 옆에다가 우분 시티라고 하면서 그 자기들만의 그 도시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우분 시티, 뭐 이렇게 네.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만들어서 거기서 있는 네. 도요타의 자율주행차 등등 네. 여러 가지들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면서 개발시키는 그런 부분을 그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2021년도에 한 2,000명 정도를 그 도시에 거주를 시키면서 그 도시 자체가 어떤 자율주행차의 그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지산 옆에 오븐 시티를 하나 만들어서 네. 5G 기술 적용 도시를 만든다. 예, 자율주행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도시 개발이 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는 건데 요즘은 기업들이 새로운 도시 개발을 하는군요. 예, 그런 네. 부분이 조금 다른 네. 부분인데 예전에는 사실상 정부 그리고 네. 통신사업자 이런 쪽에서 스마트 시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네. 약간 시티 개념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왜 5G랑 연결되느냐 하면 네. 뭐 이동되더라도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하려면 계속 클라우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G가 필요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그 운영하는 부분이 그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꿈꾸고 있다는 게 사실상 이제 되게 재밌던 어제 부분이라고 현대자동차도 도심항공 모빌리티로 2028년에 뭐 상용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5G 기술이 적용됐다 그러면 이 자동차 운전대에 앉으면 정보를 어떻게 빨리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는 건지 한번 예, 좀 그 자율주행 상용화됐다고 가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지금까지 왜 네. 5G가 중요하냐 네. 자율주행차에 그리고 네. 지금까지 보면 운행을 했을 때 센서, 라이다나 이런 걸 봤을 때 주변의 환경, 내 눈에서 보고 느끼는 네. 걸로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죠. 내가 갔을 때 어디가 좀 더 효율적이고 빈 곳이 있는지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 눈으로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5G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중앙 서버로 올라가면서 네.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자동차가 그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 운행을 하고 주차를 하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5G가 자율주행차와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또는 운전대 옆에서 각종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5G 기반 기술 때문에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네. 원래 그 5G에 제가 네. 말씀드린 부분이 5G의 세 가지를 네. 이해하면 되게 이제 산업별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커넥티드 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더 편안하게, 네.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전하게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5G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TV를 보던 거를 자동차 안에서 네. TV를 같이 수신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부분, 네, 더 빠르게 자동차 안에서. 네. 초고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초연결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들이 그 자동차에 줘서 네. 내가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 네, 네. 그리고 초저지연이 되면서 안전운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세 가지가 5G의 세 가지 기술과 가장 접목이 될 수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 삼성전자 말고 또 이번 CES 2020에서 뭐 레노버도 5G 기반의 새로운 기기를 뭐 내놨다고 하던데. 네, 사실상 보면 지금 네. 뭐 자율주행차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안 닿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5G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그렇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5G 스마트폰 크게 차이 나느냐? 네. 그러니까 차이를 모르겠어요. 예전에 지금 아주 앵커님께서 첨단 가지고 기술인데 계신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죠. 근데 네. 이제 키는 뭐냐면 네. 앵커님이 가지고 계신 네. 그 LTE 칩셋 대신에 네. 5G 칩셋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네, 네. 대신에 그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G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이제 올해가 어떤 대중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작년에도. 맞아요. 올해 소비자들의 한국 시장도 아직 10%가 안 될걸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올해? 네, 혹시 5G의 네.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5G 공식 명칭 예. 5세대 이동 통신 한국말로. 한국말로 정확하십니다. 네. 영어로는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IMT 20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IMT 2020. IMT 2020. 예, 네. 3G가 IMT 2010이거든요. 약간 필이 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이 예, 5G의 원년이다. 5G 원년이다. 예,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좀 네. 더 이제 빨리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가 사실상 많이 확대되는 기기인데요. 네. 그리고 그 CE쇼를 주관하는 주관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2022년이 되면 네. 그 4G 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폰보다 네. 5G 폰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2022년에. 예, 아마 앵커님도 그때는 5G 폰을 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5G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으면 네. 5G를 이제 휴대폰을 사겠죠. 네. 근데 저희 삼성전자 갤럭시는 그런데 애플은 아직 5G 폰이 안 나왔죠. 네. 네, 왜 이렇게 늦게 나옵니까? 예, 그게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는 최신식 기술을 적용한다기보다는 좀 안정화된 그러니까 기술을 적용한다는 관점이 있는데요. 네.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경쟁사 대비 한 1년 5개월 정도가 늦을 겁니다. 예, 보통 애플이 매년 네. 9월에서 10월 정도에 아이폰을 출시하게 됐는데요. 네. 작년에 안 했고요. 네. 그렇게 올해 한다면 올해 2020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5G 폰을 출시하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까? 네. 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아마 보안이라는 이슈를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 이번에 같습니다. 뭐 28년 만에 CES 애플이 처음 나왔다는데 네. 뭐 5G 폰 스마트폰 말고
보안 이슈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미가 좀 있습니까? 네, 의미가 있는 게 5G 했을 때 잠시 전에 4G와 다른 부분이 네. 그러니까 IoT 즉 데이터를 많이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 데이터가 많이 생성된다라고 네. 하면 어딘가가 저장이 되는데 네. 그 저장된 데이터는 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털렸을 때 문제가 가장 현재 적을 수 있는 폰은 아이폰이다. 남들은 지금 이제 5G의 데이터가 많아짐으로써 있는 그 장밋빛을 얘기하지만 네. 아이폰은 그런 환경에서도 고객들한테 가장 안정적인 그 신뢰감 있는 부분을 줄 수 있겠다는 부분을 사실 5G가 늦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회하는 부분이라고 자기들만의 비교 우위를 보완해서 찾겠다. 네, 네. 단점인데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승화시킨 부분이죠. 아, 네, 그렇군요. 전략적으로는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G가 사실 대단한 기술인데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나요? 어떤 게 단점이 될 수 있나요? 5G가 활성화되면 결국 네. 보안 이슈입니다. 개인정보 네. 이슈가 있을 거고요. 네. 5G가 많아지면 지금 2020년도에 AK, 네. 8K 그 모바일 TV도 많이 되는데 그게 네. 되면 CCTV나 이런 부분도 AK로 사실 CCTV로 찍는다. 그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털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되게 네.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5G가 올해 아까 이제 원년이라고 하면 네. 이게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뭐 끊김 현상이 있다거나 네. 또는 뭐 커버리지가 좀 좁다거나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잘 이게 영역이 넓어질 때는 언제까지쯤이면 완성적으로 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 2024년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사실 끊기는 게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파수, 기지국, 기지국 그리고 기지국. 코어망 같은 게 사람의 척추 같은 거고요. 네. 기지국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를 받아서 던지는 부분이고요. 네. 주파수 대역대는 이제 그게 그 데이터를 담는 부분인데 네. 주파수는 이미 돼 있지만 네. 사실 커버리지가 작다라는 부분은 기지국이 그만큼 안 깔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5G의 세 가지 기능을 완전히 구현하려면 그 척추 5G의 코어망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4G의 코어망을 쓰면서 기지국은 주파수 그리고 기지국은 5G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G 그 코어망을 깔려면 시설 투자를 많이 상당히 해야 많이 되겠죠. 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그게 예. 바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네, 바로 되긴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서울, 네. 그다음에 수도권, 네, 경기도 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네. 전략이 아마 구사될 것 같습니다. 이번 CES 2020을 계기로 저도 좀 살까 했는데 좀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인데요. 네. 어차피 스마트폰은 네. 2년, 3년 사이에 갈아 끼기 때문에 네. 지금 사셔도 3년 뒤에 다시 또 교체를 하시기 때문에 네.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삼성전자도 CES 2020에서 이 5G 기본으로 새로운 걸 내놓는다 그래요? 네. 무슨 폴더블 폰, 5G용 폴더블 폰도 내놓는다. 5G 전용 태블릿도 내놓는다 그러는데. 태블릿도 내놓고 이번에 SK텔레콤과 함께 네. 5G 8K TV라는 부분도 내놨더라고요. 8K TV. 예, 그 TV에 네. 이제 그러니까 TV 망이 아니라 네. 5G 모뎀을 달아서 네. 그러니까 AK TV를 네. 끊김없이 그리고 고화질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5G 기술을 면에서 한국이 지금 뭐 세계 최초로 상용했다고 저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다른 나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5G 기술 면에서. 사실상 우리가 앞선 부분은 네. 빨리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먼저 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실상 되게 재밌는 부분이 네. 2018년도, 2019년도에서 미국에 있는 통신연합사가 만드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2018년도는 우리가 중국에 이어서 2위, 그리고 2019년도에 나온 보고서는 중국, 미국에 이어서 우리가 3위였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딱 세계 최초로 터트리니까 상용을 한 거죠. 상용하면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다 겪으니까요. 네. 심지어 가장 잘 준비한 중국도 우리나라 와서 벤치마킹하고요. 미국도 아.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많이 준비되고 했던 네. 부분이 아니라 겪으면서 계속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앞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실수를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술 선두주자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시행착오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겪으면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신동영 전략기업 팀장님 듣고 오늘 5G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자, 오늘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부동산과 전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의지가 갈수록 강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신년사? 일단은 뭐 세 문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문장 자체가 세 문장이 맞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잘라서 본다면 네.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취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네. 또 전쟁이란 얘기를 썼는데요. 특히나 글쎄요. 이제 최고의 의사 대통령이? 결정권자가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를 하셨는데 공급에 대해서도 좀 있었습니까? 네.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 위주의 어떤 공급을 통해서 네. 서민 주거 안정에도 만전을 네.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제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지 김상도 정책실장이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또 이게 모든 수단을 메뉴 위에 올려놓고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네. 역시 그 대통령의 의지가 막 정부 부처에 퍼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아무래도 네. 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이제 밑에 그 조직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을 실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네. 한 말씀 이제 얹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는 굳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아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네. 역설적으로는 아직 전쟁 표현을 하는 걸 봐서는 네.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최 교수님께 상당히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쟁에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 동향이. 대책이 나온 지가 작년 12월 16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네. 혹시 그 대책의 영향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9억 이상 되는 어떤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실거래가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네.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매물이 없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9억 이하라는 게 이제 대출이 잘 까다롭게 되는 안 되는 거. 예. 그거는 지금 9억 이상 거래가- 되는 거는 이제 아예 자기 현금으로 다 주고 네. 구매를 해야 되는데 9억 네. 이하 같은 경우는 아직 대출이 가능하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량도 상당하고 네. 거기에 따른 매물 축소 현상들도 있는데 네.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살려고 해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렇죠. 이런 어떤 주택들이 되니까 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양극화돼 있는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별로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부는 이제 강남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뭐 강남 아닌 곳이 이제 떠오른다든지. 어떤 현재는 지역별- 이제 강남권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맞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고가 주택들이 꽤 이제 산재에 있던 마용성 네.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분명히 그 거래량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네. 오히려 이제 풍선 효과가 있듯이 네. 뭐 성북이라든가 은평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네. 뭐 외곽의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9억 이하이기도 하고 주택을 구매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호가가 상승하거나 아.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이 매매 동향은 그렇고 전셋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 흐름은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은 네.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물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저금리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히 큰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5억 주고 집을 샀는데 네. 내가 거주를 안 한다면 전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억 정도의 전세가 네. 다시 뭐 전세를 주었다 하면 3억이 리턴이 되는데 네, 네. 리턴되는 3억을 가지고 은행을 갔더니 네. 금리가 너무 정말 뭐- 귀여울 정도로 그렇죠. 작은 지금 금리입니다. 뭐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그죠?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차라리 내가 전세를 줄 게 아니라 네. 그 돈을 가지고 보증금 조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월세를 주니까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율이 지금 6%대가 넘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런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전세를 주려고 했던 이제 그 물량이 집주인들이 줄어든다. 월세로 전환하다 보면 네.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세값이 오른다. 네, 그런 현상들이 훨씬 큰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저금리에 따른 자본 환원율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잘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본적인 전세가 상승에 대한 원인은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크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 환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월세값도 좀 낮아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0년 네. 전만 해도 월세 네. 전환율이 10%대가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월세를 주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월세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네. 대책도 좀 계속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을 풀 가동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미 저는 12, 16 대책에서 뭐 다 나온 걸로 아는데 어떤 대책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메뉴판에 몇 가지 메뉴가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떤 가능한 대책들? 여러 가지가 네. 있고 하는데 예상하고 있는 게 이제 보유세 강화라든가 지금 뭐 네. 자막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네. 보유세 강화하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가 보유세 부담 비율이 좀 낮은 편이니까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대출 규제가 이미 상당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12, 16에 나와 있는 대출보다 더 강화하는 대책이 무엇일까 저도 솔직히 궁금하고 네. 네, 나온다면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9억 원 이상이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6억 원 이상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불거질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게 네. 뭐 위헌이다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15억 원 이상에는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 14억은 되고 16억은 안 되면 그 기준점에 문제가 대한 있지 어떤 않느냐. 설정에 대한 그런 문제도 지적도 있고요. 있잖아요. 예, 또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뭐 재건축 연한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재건축 연한을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30년인데 네. 이걸 40년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네. 재건축을 추진하는 어떤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 선도 현상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 하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시장의 어떤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렇죠? 이미 재건축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이 환수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 존재하는 데다가 네. 거기에다가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이미 기강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든 50년 늘리든 간에 네.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네. 안전진단이 보통 재건축 단계에서 가장 초창기 단계에 있는 그 네. 절차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규제를 이미 기하고 있으면 네.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게 그다지 큰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규제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공급을 좀 늘린다고 했지만 그 공급을 보니까 이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것들 같은데 네. 이런 공급 대책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확실히 시장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것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네.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에 네. 대한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네. 사실상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네. 공급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본다면 공급보다는 네.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전 크다고 보거든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나오질 예, 않는다. 이미 팔고 싶은 사람도 팔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살려고 하는데 매물은 네.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네, 당연히 네. 가격이 오르는데 네. 이것이 실제 그만한 어떤 값어치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절대 보지 않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 네, 누구도 네. 인지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오히려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재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싼 것처럼 네. 가치와는 별개로 해서 네, 네.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버블이 계속 정부가 규제에 의해서 점점점 더 공고히 시키고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부는 그 부동산 상승 기대를 갖지 마라 아주 강력하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앞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전쟁 말씀하셨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데 전쟁의 시작점이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처음 나왔던 대책이 2017년 6월 19일 6.19 대책인데 네. 지금까지 31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거든요. 네. 근데 전쟁을 치르고 치렀는데. 물량을 쏟아 부었는데 근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전쟁이란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는. 네, 네. 그렇다면 아마도 어떤 이런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지금쯤이면 반추하고 해고해서 네. 다른 전략들도 한번 써볼 때가 됐는데 네. 아직은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항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실적의 배경과 전망을 권세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먼저 지난해 4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얼마나 좋게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7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증권사 예상치 평균이 6조 5천억 원보다 8%가량 많았습니다.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0.4%가량 줄어든 5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배경은 뭘까요? 네, 바닥을 다진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부문의 수요 증가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IT 모바일 부문은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으로 2조 5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한 해 전체 영업이익 실적으로 보면은 부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27조 7천억 원으로 1년 만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20조 원대로 내려간 것은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이후 3년 만으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예. 매출은 5.8%가 줄어든 229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실적이 안 좋았던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재작년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은 하반기에 10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이런 관측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도 오늘 나란히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60억 원, 그리고 매출은 16조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보시는 것처럼 공시를 했습니다. 2,8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증권사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어닝 쇼크였는데요. 스마트폰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였던 재작년보다 10%가량 줄어든 2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은 62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17년 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전국으로 내리던 비나 눈은 대부분 개인 상태고 현재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와 눈은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해안가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일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제주의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는 등 오늘 아침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보이며 겨울답지 않은 날씨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옷차림 두껍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 영하권 보이며 춥겠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5도, 강릉이 영하 1도, 대구가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2도, 강릉이 6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엔 영하권 보이며 춥겠고 한낮에도 인천 1도, 청주 4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후 한때 흐리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리다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2도, 광주 1도, 낮 기온은 부산이 9도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나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섭습니다. 전쟁이란 단어까지 동원했습니다. 정부를 시험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도 시장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워낙 자주 내놓다 보니까 이들의 맷집도 단단해졌습니다. 힘겨루기의 결말이 주목됩니다. 오늘 뷰즈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